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사회에 걸쳐서 우리 가요를 가지고 가요의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한국사를 그냥 이렇게 편년체적으로 싹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배우시고 또 했었을 텐데, 이 가요 입장에서 보는 역사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삶의 어떤 즐거움, 통찰력,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좋은 해답을 또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강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이, 이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역사를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그릇된 것들,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그냥 그 역사를 공부하면 재미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요를 통해서 또 과거의 추억도 생각하고 또 과거의 히트곡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하면 여러분 인생에 또 작게나마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최근에는 성공의 음악들이라는 책을 써서 또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도서도 됐었고요. 또 한국재즈 100년사라는 책을 또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를 또 여러 관점에서 보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기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좋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 또 의미 있는 사건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음악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썼는지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제가 되게 궁금한데요. 음악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중국의 악경이라는 책에 또 악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음과 악은 다 따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즐길 악자, 풍류 악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쓰다가 이제 나중에 참 이게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이 뮤직이라는 영어 있잖아요.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음악이라고 썼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무엇을 했다고는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그 전에 문헌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는 음악이라는 단어는 현대사가 그러니까 시작된 이후, 근현대사가 시작된 이후에 뮤직을 번역한 그런 단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렇다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이것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리, 화학, 수학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대부분 다 이 번역어예요. 물리 같은 단어도 피직스를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국 서양음악의 기원 잠깐 볼 텐데요. 우리 서양음악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서양음악 과거에 이제 국악이죠. 정악과 민소각 이렇게 나눠진 국악이 있었는데, 국악이란 말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서양 음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악이란 말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1900년 이후에 국악이란 말을 쓰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지금부터 서양 음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자 이렇게 딱 칙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양 음악이 생겼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서양 음악이 생겼으니까 우리나라의 국악은 그전엔 국악이란 말 하지 않았거든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이제 서양 음악 때문에 국악이라는 단어를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서양 음악은 언제부터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쉬운 답인데, 여기 그림에 나왔다시피 이 찬송가가 들어오면서 서양 음악을 우리가 좀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양 음악에 우리말을 붙인
노래를 창가라고 그랬고요. 창가는 가창에서 나왔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 단어 되게 많아요. 그 이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별리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이별을 거꾸로 하면 별리입니다. 뭐 그런 어떤 언어의 유의이기도 한데 이렇게 찬송가에서 서양음악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프란츠 알케네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최초로 양악대 창설을 고종의 명에 의해서 창설을 했고요. 또 네, 창설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서양음악이 생길 수 있도록 이제 기여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 독일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어요. 1916년에 참이 일본에도 있어서 기미가에도 편곡했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서양 음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스스로 또 돌아가시고 또 손녀딸이 이마쿨라다 여사가 대구 순회원에서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1987년에 대구 성 베네딕트 파티마 병원에서 또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는 외부의 많은 인물들이 또 와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줬고요. 이 사진은 이제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살면 그렇잖아요. 최초가 항상 있잖아요. 가요, 최초의 가요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한국 가요계, 음악계에서 정설로 통하고 있는 것은 윤심덕이 부른 사회참미예요. 그래서 윤심덕이 1926년에 일본에서 녹음을 한 거고요. 이 재미난 거는 윤심덕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굉장히 말이 많았죠. 왜냐면은 녹음을 끝내고 그러니까 현해탄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 바다가 현해탄이잖아요. 현해탄을 건너는 사이에 그 사랑했던 남자, 그 남자가 또 유부남이죠. 김우진하고 바다에 이제 떨어졌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많은 연문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다 상상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려지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다 말로 이렇게 한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윤심덕의 음반이 현재는 있고요. 이 음반이 아쉽지만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경매에 넣으면 한 1억 원씩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그 대중음악적인 기록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창작 가요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 윤심덕의 노래 사회참미는 그 클래식이죠. 다뉴브강의 물결 그것을 이제 번안을 한 거고요. 최초의 창작 가요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27년에 그 영화 낙화유수에 그 설된 노래 강남달이라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달이 밝아서 님의 놀던 곳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가 이제 한국 최초의 창작 가요로 이제 기록이 되고요. 옛날에 그 무성 영화 시대 변사가 확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물 흘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영화 속에 나왔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면 당시의 노래들이 다 슬퍼요. 왜냐하면 26년, 27년 이게 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로 이렇게 많이 한 건데요. 그래서 또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하는 노래 아시죠? 이에리수 선생이 불렀던 이 노래도 당시에 본격 인기가 였었습니다. 이 노래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노래라는 것이 정말 그 한때 위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교양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노래는 그때그때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되게 이제 시류성이 있죠. 그래서 그 황성이라는 것은 옛 고려 또 개성 이쪽인데 그 시절에 어떤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나라에 이런 슬픔을 이렇게 이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됐었는데요. 옛날에 이제 영화 볼 때 영화사의 막간에 가수들의 노래 불렀어요. 그래서 막간 가수라고 그러는데 이 노래를 이혜리수 선생이 이렇게 부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는 거예요. 눈물 흘려 훔치니까 일본 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혜리 선생 잡아가고 또 사람들 때리고 항상 항상 눈물 빼다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 옵니다. 이렇게 좀 우리 사연이 있는 슬픈 노래였고요. 요 얘기도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가요 얘기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케이팝이 워낙 좀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케이팝은 우리 가요를 외국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요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노래 요자. 근데 이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 가요라는 말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1910년대 외국에 서양 음악이 딱 들어왔을 때는 안 썼다. 그래서 그때는 유행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뭐 재즈송, 댄스 뮤직 이렇게 보이시죠? 뭐 마녀.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쓰던 말이 뭐 잡가, 판소리, 단가, 민요, 시조, 가야금, 병창 뭐 그런 말 썼는데요.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어요. 가요가 일본인들이 이제 한국 식민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국민가요란 말을 썼다. 그래서 국민이란 말을 빼고 가요만 남았기 때문에 이게 일제 잔재해서 가요란 말 쓰지 말자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다른 반론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고려가요도 있고 규방가요도 있는데 가요란 말이 일본인들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주장도 현재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세월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지나서 수많은 주장이 생기기 마련인데, 또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요를 대체할 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걸 연구할 어떤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해방 이전에 우리가 어떤 가요에 대한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네, 요 트로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트로트가, 여러분 트로트 언제 탄생된지 아십니까? 트로트 영어인가요? 일본어인가요? 과거 이제 그 라이트 클럽에서는 5, 60년대에 도로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기원을 좀 밝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좋아하시죠? 근데 그런 건 좋아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탄생했는지는 별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엔카의 산유물이다. 그러니까 엔카에 영향받은 것이 트로트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고, 일부 사람들이 트로트는 한국에서 탄생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연구는 많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까지 밝혀졌는데요. 뭐냐면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트로트라고 써 있는 폭스트롯이 보이시죠? 이 글자. 이게 이제 폭스트롯은 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928년도에 나온 한국에 나온 음반에 폭스트롯이라는 말을 썼다. 이런 게 이제 기록에 있고요. 이것은 일본 엔카에 대부 고가마사오의 사진 음반이고요. 그 뒤에는 현재 설린 인터넷고등학교 당시 설린상고의 시계탑의 모습인데요. 저것이 그 고가마사오라는 인물이 엔카를 거의 이제 창시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고가마사오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한국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국내 뭐 전술인이라든가 음악 쪽의 인물들하고 되게 교류를 많이 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 바로 일본에 가서 엔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엔카의 시작은 한국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나중에 제가 이제 강연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트로트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트로트가 언제부터 이제 탄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고 항상 이렇게 논쟁적이거든요. 이것도 알고 나면 우리가 또 이제 우리 가요가 좀 탄탄해지고 K-팝이 더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골라봤는데요. 실제로 경성의 댄스홀을 허라고 그 일본의 조선총독부 경무국장한테 탄원서를 낸 일이 있어요. 몇몇 극작가하고 또 건번 기생들하고. 재밌는 것이죠. 왜냐하면 댄스홀을 열어라고 탄원서를 했다면 춤을 상당히 잘 췄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록도 있고 뭐 폭스킥, 슬로 원스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이렇게 지금 사진 보시면 이 중간 피아노 치는 인물이 홍남파인데요. 홍남파가 과거에 재즈 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의 봄 이런 것만 작곡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양 음악을 실질적으로 했고, 한국 최초로 또 유학도 다녀온 인물입니다.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다녀왔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국내에 서양 음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는 것이고, 또 이 홍남파가 이런 재즈 음악을 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또 배운성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백명고자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금적인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 독일에 갔는데 그 봄 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배운성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또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음악이랑 관련돼서 하는 수많은 일들이 과거에 이제 시작 단초가 돼서 세월이 흘러서 많은 좀 어떤 우리 현대사에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다.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홍남파 가옥은 현재 홍파동에 있습니다. 지금 가보실 수 있어요. 지금 도구식 건축물이고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많은 얘기를 좀 짧은 시간에 했는데 해방 이전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정말 서양 음악도 있었고 또 그 서양 음악의 다양한 장르가 있었고 또 우리 국악들이 또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악 오늘 이것만 딱 아셔도 되게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국악의 나라학자가 붙는 것은 서양 음악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전에는 민속학과 정학으로 얘기했는데 민요를 그랬지 뭐 국악이라는 말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서양 음악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그런 음악들이 우리 그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정말 슬픈 시절에 나라를 뺏긴 그런 슬픔을 그 음악이 노래로 달래주었다. 그래서 뭐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같은 노래가 그런 노래들이죠. 그래서 그 음계가 그래서 트로트 음계가 슬픈 이유가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대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 대중음악이 이렇게 탄생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